애시당초 이 미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뀔 걸로 예상했다면 그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북한의 판단 착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그 대외 정책을 결정을 할 때 사실은 공화당하고 가장 많이 부딪힐 수 있었던 것이 있는 분야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이기도 했지만 미 공화당도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정책을 바꾸는 경우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미 이란 핵협상 복원입니다. 이건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 공화당 전체가 일관되게 비판을 하던 거예요. 반면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트럼프표 정책이지만 미 공화당 내에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당 소속의 대통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지했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 지지도가 높지 않았던 정책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미국의 동맹 정책하고 대북 정책이에요. 다시 말해서 미 공화당 자체도 이 트럼프식의 대북 정책 접근들, 뭐 정상회담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북한에 조금 컴프로마이즈하고 한미 동맹이 약해지더라도 북핵 협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공화당의 많은 의원들이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다른 대외 정책은 바뀔 가능성이 있었지만 대북 정책 자체가 공화당이 됐기 때문에 타협적인 대북 정책으로 갈 가능성은 적었다라는 거죠, 애초에. 그리고 이제 오히려 미 공화당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는 북한을 다루는 문제를 더 과감하게 좀 무력 시위도 하고 압박을 하고 이렇게 요구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일하게 예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거였습니다. 상원 하원에서 모두 이제 이 공화당이 압승을 하고 이렇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레임덕이 가중되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이 제재라든가 압박 같은 외교적인 정책이라도 이걸 취하는데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도발을 해도 제대로 대응을 못할 거다 이런 판단에서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를 몰아붙여서 이제 상당히 양보적인 대북 정책을 타협적인 대북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핵실험이나 이런 걸 할 가능성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동기가 상당 부분 약화된 거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그 중간선거 전에 중국 당대 이후 중간선거 전에 하지 않을까 뭐 많이들 이렇게 예측했는데 저는 사실은 북한이 보기엔 애초부터 미국의 중간선거는 큰 변수가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간선거라는 것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바꿀 거다. 북한이 이렇게 보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뭐 중간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지금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에 원하는 거는 대북 정책을 뭐 변화시켜가지고 협상장으로 이끌어내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 때랑 좀 다릅니다. 그때는 어쨌든 간에 뭔가 트럼프와 빅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미 기대를 접은 것 같아요.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하는 무력 시위나 뭐 이런 것들은 또 핵실험을 하더라도 그게 뭐 미국을 압박해서 협상을 하고 뭐 이런 차원보다는 자신의 핵무력을 이제 완성하고 아니면 이것을 좀 더 그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굳히고 뭐 이런 용도로 지금 무력 시위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중간 선거는 큰 변수는 아니었을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앞으로도 이제 만약 핵실험을 한다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필요성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핵탄두 소형화해서 전술핵 능력을 좀 더 이제 보강하는데 이제 쓰려고 할 텐데 그런 기술적인 측면하고 아울러서 그 타이밍은 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어떤 뭐 캘린더상에 뭐 이렇게 뭐 몇 주년 기념해서 한다기보다는 북한이 자신이 핵실험을 할 만한 충분한 어떤 명분도 축적하고 이런 시기를 좀 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이렇게 뭐 한미의 어떤 연합훈련에 대응한다든가 이런 통해서 에스컬레이션이 고조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한도 충분히 명분을 축적하는 그런 타이밍을 잘 골라서 한다면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지금 이 북한 입장에서는 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하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다라는 걸 아주 극적으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훨씬 좀
이 도발 간격이 짧고 동시다발적인 도발을 보여줘야 이게 역시 한반도에서 연합훈련하고 나면 꼭 긴장이 올라가는구나. 이거 왜 할까? 국내에서도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지신 분이 근데 지금 선후 관계가 바뀐 거거든요. 사실 한미 연합훈련이 복원되거나 가장 큰 이유가 북한이 계속적으로 이제 핵 미사일 능력을 시위를 하고 핵 개발을 계속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후 관계를 지금 교묘히 뒤틀어 버린 거예요. 연합훈련 하면 결과적으로 북한이 자위를 위해서 뭐 군사적 대응을 할 수밖에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 괜히 긴장만 고조된다. 그럼 연합훈련 다시 안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을 만들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제가 보기에는 이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들어서 북한 매체들이 재미있는 것이 2018년에 싱가포르 이 미국 정상회담이 있은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중단을 선언을 했잖아요. 뭐 중단한다는 게 철폐가 아니라 이제 시기를 유예하거나 축소한다라는 취지인데 이거를 그 당시에 노동신문 같은 북한 매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뤘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하지 못한 거를 김정은이 이제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트럼프하고 담판을 통해서. 업적이었거든요. 이렇게 김정은의 업적으로 부각을 그동안 시켜오던 것들이 근데 하나하나 무너졌단 말이에요. 특히 미국 대통령하고 최초로 정상회담을 열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약속을 받아낸 걸 업적으로 했는데 이게 2019년 2월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그 당시 북한 매체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애국 헌신의 대장정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 지도자가 자기 몸을 불살라가면서. 근데 노딜로 나왔거든요. 이때 약간 위신이 깎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합훈련이 재개가 되거나 복원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지도자가 말로는 그럴듯한데 실질적으로 이룬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인민들한테 확산이 되겠죠. 재미있는 것이 과거에는 연합훈련 하면 주로 조선중앙통신도 조선중앙통신이지만 노동신문 같은 매체들을 통해 연합훈련 사실을 보도를 하고 반발을 했어요. 근데 2019년 이후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김여정이 담화를 내놓거나 이런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연합훈련 하는 것 자체가 위신 손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로키로 하면서 대외적으로 항의하는 기자나 이런 걸 할 때는 반발하는 기자를 쓸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사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도 이미 스마트폰 같은 게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알 사람은 알거든요. 특히 스마트폰 억세스의 자유로운 게 어떤 거겠어요? 북한 내에서 좀 여론주도층이 될 만하고 기존에는 이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는 북한 주민들, 그 다음에 북한의 중하위 권력 엘리트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연합훈련을 하는데도 북한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인민군 사기도 그렇고 위축되겠죠. 그럼 보여줘야죠. 자기네들도 능력이 있다는 걸. 지금 그런 여러 가지 포석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저도 조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 그동안 남북한 관계, 군사 문제든 비군사 문제든 간에 제일 먼저 치고 나오고 담화를 내고 성명을 냈던 것이 김여정이었어요. 근데 9월 이후의 도발 과정에서 김여정이 보이질 않아요. 대부분 북한군 외무성이나 총참모부 성명,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박정천 같은 인물들이 이제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이 그동안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가 집어넣는 수순을 보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2020년에 김여정이 했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그 다음에 군사적인 조치가 뒤따를 거라고 했잖아요. 이걸 최종적으로 뒤집은 게 김정은 결정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하는 결정을 보면 그냥 마치 대단한 걸 예고를 했다가 우리가 그냥 미사일도 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방향이라는 식으로 총참모부 성명 형식으로 접어넣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매체 얘기라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내부의 정책 결정 체계 자체도 뭔가 과거와는 달리 일관성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징후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다 상황을 재는 가운데서 지금 필요 이상으로 자기네들한테 필요한 건 수준 이상으로 지금 긴장이 격화됐다라고 봐서 더 이상 이 에스컬레이션을 안 시켰을 가능성도 있지만 뭔가 지금 북한도 내부적으로 좀 엇박자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겠죠.
그 함경북도에서 이제 서해상으로 발사를 했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함경북도에서 이제 발사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조금 더 특이하게 북중국경으로 훨씬 더 올라가서 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국하고 과연 뭐 사전 협의를 했느냐, 통지를 했느냐, 뭐 이런 건데 글쎄 그거야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그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이제 북중 관계의 성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사실 북한이 그렇게 일일이 중국에게 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뭐 충분히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이러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봅니다. 예. 그동안에 사실은 뭐 핵실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그 엄청난 전략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사실 중국한테 충분히 사전 이렇게 통지를 하지 않아가지고 중국이 굉장히 좀 당혹해하고 뭐 불쾌해하고 뭐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사실은 북한이 그렇게 사전에 충분히 뭐 그걸 중국하고 뭐 협의하거나 이러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이 지금 북중 관계가 좀 좋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난번에 뭐 당대회 한 기간 동안에는 무슨 큰 뭐 그야말로 그 기간 동안 핵실험을 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예측이 됐었고 뭐 그 정도는 분명히 지킬 텐데요. 북한이 알아서. 그거 말고 이런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가지고 그렇게 뭐 중국한테 사전에 다 양해를 구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이제 북중 관계의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핵무력 정책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미사일들의 능력을 특히 ICBM 같은 걸 다시 이제 과시를 하는 거, 결국은 이제 북한이 핵 그 보유국이라는 현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제 북한하고 대화를 하거나 협상을 하라는 거죠.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장 전통적인 해석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더 큰 도발을 할 것처럼 예고를 했다가 슬그머니 이제 이미 우리는 대응 조치를 취했다라는 이 총참모부 성명처럼 이 상황을 슬그머니 집어넣는 거라든가. 자, 어떤 것이 가장 이 밖에다가 주는 대외적인 효과가 클까요? 미사일 한 20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게 클까요? 아니면 7차 핵실험 또는 8차 핵실험을 동시에 하는 게 클까요? 후자가 훨씬 컸을 겁니다. 자원도 절약하고. 그런데 핵실험은 하지 않고 지고 나왔다는 게 첫 번째 의문이에요. 두 번째는 외부에 북한이 핵 무력국, 핵 보유국이 됐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순은 일단 신형 핵탄두를 생산할 준비가 됐다는 걸 알리는 거, 핵실험을 먼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탄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런 다음에 이걸 언제든 쓸 수 있다라고 이제 핵무력 정책법을. 근데 지금 거꾸로 갔죠. 이 순서의 얽힘을 뭘로 설명을 해? 그러니까 차분히 준비됐다기보다는 그냥 되는 거대로 먼저 했다라는 인상도 설명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결국 북한도 지금 상당한 지금 7차 핵실험이나 도발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나 한국이 콤프로마이즈하고 좀 양보적인 정책을 하고 나왔으면 좋겠고, 자기네들 시간이 많지 않고 초조한데 왜 도발을 집중적으로 했을까? 초조한 겁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그냥 가장 묵직한 거 한 방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유 있게 상대가 이제 지금 양보하고 나오길 기다리는 거지. 이렇게 뭐에 쫓기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해대지는 않아요. 그럼 북한도 지금 제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간적인 초조가 분명히 이게 내년 초에는 풀려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2021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패를 자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이 3년 차예요. 만약에 내년에도 국제제재가 지금처럼 풀리지 않으면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사실상 실패했다고 자인해야 돼요. 근데 김정은이 자기의 주요한 업적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경제를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풍요를 누리는 수준으로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발전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두 번이 연속 실패로 끝나게 되면 이 김정은 자체의 지도자들의 권위 자체도 심각하게 손상을 입게 되는 거고, 이게 제재로 인한 주민들 불만하고 만약에 연결이 되면 이제 억압한다고만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 그럴 경우 지도자에 대한 환상의 붕괴, 주민들의 불만의 증폭, 이거는 그동안 독재국가에서 항상 그 체제가 붕괴되거나 위기에 처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이번에 핵무력 법령에 보면은요, 그 핵무력의 사명을 1조에서 밝히면서 첫째는 전쟁 억제지만 만약에 억제가 실패해서 전쟁이 발발하면은 자신의 핵무기가
작전적 사명을 수행한다고 했거든요. 이제 그게 바로 문제인데요. 작전적 사명이라는 것은 실제 전투 상황에서 그 무기로 실전 무기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전술핵 무기, 단거리 미사일들 이런 것들이 실제 한반도 전장에서 또는 일본 이런 데를 향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과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계속해서 보이는 그런 미사일 시험 발사들도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는 근데 이게 이번에 핵무력 법령으로 갑자기 뭐 북한의 핵교리가 달라진 건 아니고요. 사실 수년 전부터 이런 북한이 전술핵 능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둬 왔어요. 북한의 핵교리라는 게 원래는 이제 ICBM 개발을 통해서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 그걸 통해서 이제 미국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을 추구해 왔는데 이제 거기에만 만족하지 않고 그거와 더불어서 전술핵 능력을 통해서 이거를 실제 전장에서 쓸 수 있는 그 능력, 이거를 갖춰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미 증원군이 여기 개입하는 거, 한반도에 전개하는 거를 어렵게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포항이 됐든 울산이 됐든 뭐 오산이 됐든 이런 쪽에 핵으로 전술핵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미 증원군이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이런 걸 이제 거부적 억제라고 그러는데 이렇듯이 지금 ICBM을 통한 그 본토 위협 이것과 더불어서 이 한반도 주변에 대한 실전적인 핵사용 능력을 통해서 또 한미 연합군의 어떤 공세적인 행동을 억제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북한이 계속해서 지금 단거리 미사일 개발하고 전술핵 개발하고 탄도 소형화하고 하면서 그런 쪽으로 쭉 추구해 왔는데 이번에 사실 핵무력 법령이라는 거는 그걸 이제 확인해 준 거예요. 예,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럼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뀐 거냐? 이제 공세적으로 된 건 맞는데 이 억제라는 거는 이게 공격적이다, 방어적이다 이런 디멘션으로 보면 좀 곤란합니다, 사실은. 예, 억제는 기본적으로 상대의 행동을 못하게끔 이제 이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위협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술핵 능력을 막 쓸 수 있는 거, 단거리 미사일로 실제 남한에 대해서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위협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억제의 일환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억제를 넘어서 이거는 핵전쟁 수행 능력 쪽으로 이제 완전 핵교리가 변했다, 발전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게 완전히 달라진 게 아니라 큰 틀에서의 억제 전략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미 본토를 위협하는 ICBM을 통해서 미 본토를 위협하는 그 응징 억제와 그 다음에 한반도에 실제 쓸 수 있는 전술핵 능력을 통해서 이중적으로, 중첩적으로 한미를 억제하겠다는 억제 전략의 일환으로 지금 북한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좀 더 걱정되는 거는 보통 이제 이 우리 억제 이론에서는 그 안정, 불안정 역설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핵무력을 가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핵을 통한 억제력에서 자신감이 생기면 국지적인 재래식 도발에 대해서 그거는 오히려 더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예. 전략적 수준에서 억제가 이제 더 강화되면 오히려 낮은 수준에서는 또 도발을 더 빈번하게 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인도 파키스탄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파키스탄이 이제 핵을 갖고 나서 좀 더 공세적으로 도발적으로 이제 국지적인 도발을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북한의 행보를 보면은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라고 보지만 뭐 그렇게 옮겨가지 않을까 사실 조금 우려는 됩니다. 이미 북한이 이 신형 전술 탄두는 아니더라도 과거와 같은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의 탄두를 장착할 능력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고각 발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위협을 했을 때는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을 경시하거나 뭐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예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북한의 능력을 필요 이상 과장하고 북한을 마치 전능한 존재로 보면서 북한의 행동에 전전긍긍하고 이제는 북한에 대한 압력보다는 이제는 평화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타협을 해서라도 양보를 해서라도 대화를 그게 북한의 의도예요. 결국에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하나는 이제 뭐 요즘 많이 강조 다들 하지만 그 이제 억제, 우리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핵 독트린도 사실 조금 걱정스러울 정도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억제 전략도 같이 진화를 해줘야 돼요. 발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미 억제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확장 억제, 하나는 또 우리 삼축, 우리의 비핵 억제.
예, 두 개를 다 발전시켜야죠. 그러니까 확장 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핵 능력이 능력 면에서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 이제 신뢰성 때문에 확장 억제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좀 높여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뭐 이제 이 커미트먼트를 계속 강조해 왔잖아요. 미국이 확장 억제에 대한 커미트먼트를 강조해 왔는데 이제 뭐 그렇게 버벌 커미트먼트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또 지금 뭐 전략 자산이 뭐 그때그때 위기 때마다 많이 전개되지만 이것도 사실은 좀 약간 일회성이에요. 예, 필요에 따라서는 북한한테 메시지를 주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한 번 왔다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거보다는 확장 억제는 좀 더 내용적으로 좀 심화될 필요가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확장 억제라고 하는데 언제,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장 억제가 작동될 건지 한미가 좀 미리 충분히 협의하고 공유하고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공유도 더 하고 또 공동 기획, 평시나 위기 시에 어떤 그런 다양한 북한의 돌발 시나리오별로 미리 다 검토해서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것도 공동 기획도 하고 또 훈련도 하고 그런 걸 가능하다면 좀 문서화도 하고 뭐 이런 노력들이 좀 확장 억제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 이제 삼축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핵무장을 하지 않는 한 결국 우리 재래식 전력으로 우리의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거 관련돼서 야 핵은 핵으로만 대응해야지. 뭐 재래식 무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제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재래식 무기가 핵무기를 어떻게 따라가겠어 이러는데 이게 억제라는 거는 뭐 위력을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서로 누구 무슨 폭탄이 더 폭발력이 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억제는 상대를 두렵게 하면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재래식 무기지만 우리 뭐 현무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지금 고위력의 어떤 그런 지대지 미사일 같은 전력들을 어느 정도 다량으로 갖추면 이게 이제 북한 지도부를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파괴력을 갖게 되면 북한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것만 있는다고 해서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지만 어차피 확장 억제도 있고 이제 우리의 비핵 억제 능력도 있고 이런 이제 중첩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그 아까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지금 이제 억제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 이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위기 안정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제력을 이제 강화하는 노력은 필요한데 이게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요.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 억제력 강화에만 매몰되면은 오히려 위기 안정성이 깨져가지고 의도하지 않게 오히려 또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역사상의 전쟁도 보면 억제가 약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위기 관리에 실패해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우리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이나 2차 대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억제가 약해서 그러니까 상대가 오판해가지고 억제가 약한 틈을 타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경우인데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1차 대전 같은 경우는 보면 그 정반대예요. 예. 뭐 억제가 약해서 깨졌다기보다는 뭔가 전쟁을 그 정도의 대전쟁을 일으킬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관리가 안 돼가지고 에스컬레이션이 막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전쟁이 그런 터지는 거거든요. 한반도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이제 이 북한이 핵사용 문턱을 굉장히 낮췄기 때문에 굉장히 더 위험해졌어요. 예, 그래서 우리로서는 사실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동시에 좀 어렵지만 좀 절제된 대응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인도가 그랬듯이 파키스탄이 어떤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하지만 그 파키스탄이 설정한 핵사용 문턱을 넘지 않도록은 또 조심해요. 레드라인은 넘지 않으려고. 그래서 우리도 북한이 어떤 지금 저렇게 계속해서 어떤 자신감을 갖고 어떤 도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단호하게 대응은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잘못하면은 위기가 컨트롤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서 한편으로는 좀 절제되게 어떤 비례성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